마지막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강의 방식과는 좀 더 다르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서 융합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를 딥 글로벌 이노베이터 프로젝트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딥 글로벌 이노베이터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 그거 자체로서 우리가 이게 세 번째인데 3시간 만에 이만큼 온 건데 혹시 이제 밖에 출신 그 교수님들 이게 학생들이 3번 수업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3번 만에 만들어낸 걸 대견하게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시고요. 각 그 팀들이 5분간 발표를 할 거고요. 5분간 이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다른 학생도 그렇고 참여해 주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3번 만에 어떤 뭐 정말 이렇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하는 어떤 패턴을, 습관을 이렇게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오늘 그 파워포인트를 받아보니까 실제 내가 SNS 공단을 많이 인프로도 되었고 단 3번 만에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고 오늘 그 발표한 것은 유튜브에 올려서 각 홈페이지랑 연동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1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수업의 스타트를 끊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영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심토믹스 with pillows, 그러니까 베개로 마이크로 심토믹스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발표를 준비한 주제를 듣고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이 마이크로 심토믹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단 많은 질병들이 조기 진단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증상을 느낌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증상을 느끼기에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제 심통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작은 변화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야지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데 아주 작은 변화들을 그리고 그 변화들을 이제 시스테믹하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질병과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이 조기 진단에 이 작은 변화들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을 합쳐놓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심토믹스라고 이제 명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이제 베개를 선택했습니다. 왜 베개를 선택했냐면 일단 이제 사용자가 편하게 그냥 이제 접근해서 이제 잘 때 누우면 이제 측정할 수 있어서 컴포터블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정교함에 있어서 그리고 표준화함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수면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측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성은 이제 리피터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제 누워있고 자면서 이제 일정한 그 패턴에 따라서 정보를 인식하고 센서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압력 센서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사람이 눕습니다. 그럼 그 누우면 그 누운 자리를 인식해서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 거기에 디지털 청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나 맥박 등을 감지할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목 근육은 이제 바로 EMG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체온의 변화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열감지 센서들이 있을 거고 이 외에도 활용 가능한 센서들이 있다면 더 첨가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서들 바탕으로 얻을 정보들은 이제 호흡 패턴, 그리고 맥박, 그리고 온도, 체온, 그리고 수면 패턴, 그리고 이제 그 근육의 정도, 그리고 일부 지역에는 이제 로컬하게 EEG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점 뭐냐면 어떤 질병의 주로 기본 증상들이 되는 구토라든지 발한, 그리고 어지러움, 호흡곤란, 그리고 끝으로 이제 토한다든지 그런 증상과 이제 연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연관은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의 어떤 그 조기 진단에 들어오는 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단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제 빅데이터를 다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소한 그 변화들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심토믹스 데이터들이 이제 인디비주얼하게 어떻게 영향이 두고 또 그게 질병의 진단과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아야겠죠. 이 질병에는 이런 어떤 작은 변화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어떤 그 큐가 되거나 이제 조기 진단에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질병을 이 데이터를 모을 거냐, 이제 어떻게 이
데이터를 모을 거냐를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거를 저희가 3C 인재의 마인드로 병원에 이제 기부하게 된다면 만약에 만들어서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대상으로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인디비주얼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리고 실제 진단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서 특정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저희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실행된다면 이제 저희의 목적에 따라서 초기 진단을 하는 새로운 방법을 얻게 되겠죠. 집에서 이제 잠만 주무시는 걸 지수를 바탕으로 작은 변화들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이제 병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병원에 가봐라 라는 제안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인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집에 베개만 하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되게 쌀 것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이제 non invasive 이제 뭔가 피를 뽑는다거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제안해보고 싶었던 점은 저희가 얻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시적인 생명 현상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라든지 뭐 맥박이라든지. 하지만 어떤 센서를 통해서 이제 몰레큘러한 인포메이션까지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보기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죠? 혹시 뭐 코멘트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그렇고. 베개라는 것이 이제 비침습적이라서 좋기는 한데 자는 자세나 뭐 방향 또는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불규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람이 또 잠을 자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뭐랄까 내 건강 상태 이상이 아니라 그냥 외부 요인에 의한 노이즈가 너무나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측정하는 데이터 중에 수면 패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잠 습관이, 수면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도 이제 기본 백그라운드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걸 이제 노이즈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잘 때 침도 흘리잖아요. 혹시 침을 어떻게 센싱해가지고 성분이 이제 변하는 거에 따라 침의 산성도 연기도 이런 거에 또 혹시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 아이디어로 제시해보긴 한데 아직 적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빨아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데 이게 시트가 있고 시트 밑에 어떤 시트가 있고 밑에 이제 푹신푹신한 그런 거라고 베개 속이라고 하나요? 그 베개 속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뭔가 한 겹 까는 게 있다면 뭐 그 위에 시트는 따로 빼서 빨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요즘 많은 센서들 IP67 이제 방송이 저거를 그냥 질병도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좀 스페시픽하게 다가가면 지금 저희가 표현한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베개라는 걸 딱 들었을 때 밤에 그 증상이 확 나타나가지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뇌졸중. 그쵸, 뇌졸중.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하고 할 수 있으면 킬로그램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난 주 타겟은 이제 심장질환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뇌졸중 같은 것들을 되게 빠르게 진단해서 빠르게 이제 알려줄 수 있다면 되게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특히 뇌졸중 같은 경우는 안면마비가 전반에 와요. 제가 요즘 안면마비 살짝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 깨달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EMG 같은 걸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빨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전달을 하고 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컬에게 좋은 의견입니다. 아이디어를 되게 잘 내렸어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사운드 센서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요즘 그거 가지고도 이걸 진단 비슷하게 하는 어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가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호흡을 어떻게 측정할까를 생각했을 때 호흡 센서를 이제 막 이렇게 숨 내뱉는 그걸 재는 게 아니고 숨소리를 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숨의 공기 성분을 어떻게 누워있는데 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코골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코골이 있다든지 그 각종 소리에 대한 사운드를 해서 이제 호흡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센서가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때 뒤척거리잖아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호흡이 그 센싱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O 진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호흡 묻히면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어떻게든 이제 소리나 센싱이 안 될 경우에 실제로는 살아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심장마비가 왔다고 센싱 그 시그널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뒤척임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미리 이제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걸 이제 프로세싱 해가지고 그 숨소리, 그러니까 완전히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베개에 덮고 자도 어떻게든 숨소리는 들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패턴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 사운드에 특히나 첫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했고요. 좋은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조 할까요?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전체 좀 총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주시다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코프렌드리 퍼스널 어그리컬처 필름, 그러니까 밑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조, 이정호, 최미지, 김정현에서 발표를 맡은 이정후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1차, 2차 발표 때부터 꾸준히 건조기후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 수분을 가둬서 어떻게든 수분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주제를 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특정 기후를 잡은 것은 몽골의 내건 지역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조기후인데요. 여기는 강우량보다 증발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농업 용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낸 바로는 그 관계 시설과 그리고 태양열 발전을 이용한 그 굉장히 하이테크놀로지컬한 그런 시설이었는데 그게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가 그 관계 시설이나 별도의 시설 없이 그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적은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은 활용성이 거의 없는 그냥 그렇게 허상에 불과한 기술이라는 것을 피드백을 받고서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적은 단가에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별도의 지식 없이도 잘 다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기존의 농업 그 방법에서 저희는 영감을 받은 것이 그 필름 농업입니다. 그 기존 필름 농업은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 비닐은 보습과 보온을 하면서 그 생육 환경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잡초의 생장을 억제함으로써 저희가 묻들어가는 작물만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이 농사 폐기물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재활용이 안 되고 그리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과 분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 찢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하면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강수시 물 활용성이 낮다는 겁니다. 완전히 땅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그 위에 맺혀서 강우시에 그 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필름을 좀 더 스마트하게 바꿔서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면서 튼튼하고 물 활용도가 높은 기능성 필름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여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의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렇게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골판지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내부 골격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판지 구조 외부 필름과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 내부 필름에 이렇게 레일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필름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1년 후 정도면 분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농업에서 실제 이용된 바로는 한 7, 8개월 정도면 썩어서 농사 끝낼 때쯤이면 거의 잔해만 남아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폐기물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썩어서 비료 역할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토양 개선 또한 저희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찢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종이 섬유를 이용하여 강도를 강화하는 것을 한번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겉에는 생분해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필름 아래층에는 종이 섬유를 덧대어서 종이 섬유를 아주
굉장히 지탱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생프레성은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저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구조를 고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의 주요 키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는 골판지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골판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과 이슬들을 자연스럽게 포집할 수 있어서 물을 모으기에 적합한 구조고요. 매끄럽게 기존의 필름은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또로록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끄러운 구조보다 좀 더 수분을 잘 포집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문제점에 문제를 하나 더 만났던 게 저희는 물방울로 맺히는 비나 이슬을 포집을 해야 되는데 땅에서 증발해서 올라가는 수증기는 잡아뒀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수증기를 잡아두고 액체를 이렇게 막는 거는 가능을 해도 그 반대는 어렵잖아요. 고어텍스가 그런 원리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감을 얻었던 게 그 식물의 기공 구조입니다. 수분이 있을 때는 그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건조 시에는 이렇게 닫히고 하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착안을 해서 목재 레일 구조를 추가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조 시에는 그 외부 골격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내부가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재 레일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여기 수분 시에는 목재가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외부 필름과 내부 필름이 이렇게 공간이 띄어지면서 포집된 물이 자연스럽게 내막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막은 다공성 구조로 굉장히 배수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포집된 물이 이쪽 유입이 되고 유입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서 지금 증발량으로 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올라간 수증기가 여기에 맺혀서 다시 이렇게 회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물방울을 받아들이되 안에서부터 나가는 수증기는 막아보자라는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은길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피드백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식물 윗부분에는 햇빛이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 하부에는 빛이 공급이 잘 안 되어서 그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부의 볼지 여기 생분해 플라스틱 막쪽에 그 빛반사 코팅을 하여 그리고 빛반사 코팅을 하여서 빛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반사를 해서 그 광합성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그냥 매끈한 필름보다는 난반사 이렇게 볼판지 형태로서 난반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좀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친환경적이고 유지 보수 및 별개의 시설이 필요 없으며 농업에 효율적인 기능을 가진 솔루션을 고안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일단 이 골판지 구조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좀 더 효율적일지는 실제 연구와 그리고 실제 농사를 통해서 아마 그 가장 효율적인 사이즈를 한번 찾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무 목재를 레일에 소재로 선택한 것은 제가 이것저것 소재를 찾아봤습니다. 고어텍스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여러 합성 시공할 때 사용하는 실제 재질도 다 찾아보고 아가로스 젤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적은 단가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나무 목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재질에 대해서 좀 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조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기초학부장 맡으신 이승규 교수님께서 와 계신데 시간상 가셔야 돼가지고 코멘트를 한 2개에 대해서만 그냥 소감을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옵저버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잘 내셔서 앞으로 향후에 대학원에 가도 이러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는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그 탑다운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잘 하시는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수업보다는 훨씬 참여도가 높고 그 점은 제가 좀 반성하고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일부러 이분들 저기 관람하려고 하시겠어요. 자, 그다음 저기 그 질문이나 그다음에 아니면 컨텐츠나 보안 사항이나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습도에 따른 그 식물의 생장 효율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굳이 무조건 수증기를 다 포집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일정량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물론 식물 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저것 기후랑 그쪽 건조기후에서 농업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토양 자체는 나름대로 영양가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수분이 없어서 식물 자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분을 일단 가두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거기는 항상 이렇게 수분이 촉촉한 이런 땅이 아니라 정말 건기 때는 바짝바짝 땅이 말라서 갈라지는 그 정도여서 일단 수분을 가두는 게 최우선 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농업 같은 것도 관계농업이 일단 우선시 되는 게 일단 수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제 저 재질이 뭐 바깥에서는 이제 응집해서 내리고 밑에 이 골판지 내에서는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다시 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천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에 온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차갑게 유지되어야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재질상의 특성으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상대적인 그런 차이에 의해서 유지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일단 그 수증기 이슬 같은 거 포집은 그 밤낮의 기온차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별개의 시설 없이 정말 간단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없이 이렇게 밤낮의 기온차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별개의 시설 없이 이걸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수분이 소실이 되는 게 그렇게 증발해서 대기 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물이 땅에 흡수되잖아요. 그럼 땅 속에서 물이 퍼져서 그 장막 외로 빠져나가서 물이 증발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소식을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저희 원래 프로토타입은 이거를 되게 위에만 덮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전체로 땅을 싸가지고 이렇게 화분째로 묻어버리는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게 생분해 플라스틱이 아직 단가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이렇게 통으로 묻어버리면은 그게 더 이상 빈공급을 위한 솔루션이 아닌 부자들 그들만의 리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필름으로 다시 눈을 돌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두는 게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요. 일단 이거 땅을 가는 것 자체도 트랙터가 필요하고 사람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정도의 흙을 포함하는 그 공간까지 포함해서 그걸 땅을 판다 하면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지표의 수분 증발이라도 어떻게 가둬보자 해서 일단은 저희는 프로토타입이고 많이 개선해야 될 것도 많지만 일단 저희는 기후를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표면에서의 증발만이라도 나가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게 목재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목재가 팽창하고 수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을 때 그 기능이 금방 없어질 것 같고 깨지고 이래서 금방 기능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또 그 목재의 수분 팽창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목재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팽창률이 그 수분이 없을 때는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팽창하면서 유지가 되는데 물론 덩어리가 클 때는 깨지고 갈라지고 활용면이 생기죠. 하지만 저희는 레일을 굉장히 좀 얇게 조각이 나지 않을 정도 수분과 팽창만 가능한 정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아니면 수분에 따른 팽창력을 잃는다 이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큰 거는 단가 문제인 것 같아요. 단가 같은 부분에 아까 1년 농사 지을 때 기존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닐 재질의 그런 것들을 한 두세 번 바꾼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1년 중에 한 번 사용하고 그거는 1년 중에 3번 사용하는데 가격이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그 혹시 단가나 재질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네. 안 그래도 그거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저희는 에코 프렌들리가 많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선진국을 위한 프로토타입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생분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이 좋아져서 단가가 낮아진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할 것이지만 이것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지금 현재 기존 재질인 비닐로 대체를 가능해요. 그래서 좀 그러면 견고하기 때문에 좀 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인공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이고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여 도입을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역시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놔야 될 오케이,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전국생의 발판이에요, 그죠? 상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 주 전부터 어떻게 하면 해양 생태계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3조 금준호, 손상현, 이희재, 장아리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문제를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가 바닷속의 환경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타겟 몰리큐얼이 바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입니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지금 굉장히 작은 이만한 5mm 이하의 입자들인데요. 이것들이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아니면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에게 쌓여와가지고 인간의 질병을 유발한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생태계에 되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닷속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는가였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물을 이만큼 퍼왔을 때, 바닷물 이만큼 퍼왔을 때 과연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일단 미생물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래나 돌멩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물론 큰 쓰레기나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바닷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미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크로 플라스틱과 크기가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가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한 번에 많은 바닷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답은 바로 선박 평형수입니다.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되는 바닷물이에요. 예를 들어 짐을 이만큼 쌓을 때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을 들여오고 뺄 때도 또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뺀다든지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물인데요. 이게 1년간 약 120억 톤의 물이 선박 평형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평형수에서 가공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부차적으로 무언가를 설치하지 않고도 바닷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박 평형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어떤 것들 중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구별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선박 평형수를 이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저희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먼저 평형수가 유입되면 뭔가 필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은 배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바다로 배출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저희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아주 선별적으로 꺼내와서 저희는 분해 미생물이라고 썼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급을 해서 얘네들을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한 문제가 바로 어떤 필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까입니다. 사실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구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험실에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대부분 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채를 그러면 우리도 채를 이용해가지고 걸러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걸러진 물질이 이렇게 채 표면에 가득 차게 되면은 통과해야 될 물질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필터를 교체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거 되게 대규모니까 굉장히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플라스틱만 특이적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리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초점 맞췄던 것은 밀도 차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배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점점 흐르는 관의 크기가 넓어질 때 유속이 느려지고 그래서 이 물질들이 구분된다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아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걸 구분할지, 무엇을 이용할지, 그리고 어떤 필터 시스템을 이용할지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정제 지수의 모델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기존의 선박 평형수 시스템입니다. 물을 펌프로 빨아들이고 전기 분해 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이 평형수가 이쪽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면은 미생물이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다른 데 가가지고 이 물을 풀어버리면 미생물이 옮겨지게 되고 생물이 옮겨지게 되니까 생태계에 굉장히 혼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분해 장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선박 평형수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전기 분해 장치를 거친 후에 두 개의 관으로 나뉘어서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아까 전에 그 나뉘어진 부분에 있는 것은 플라스틱 분해 장치로 가고 그렇지 않은 바닷물들은 선박 평형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분해 장치가 분해 장치를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은 이것이 다시 전기 분해 장치 이전으로 돌아와서 미생물이 더 이상 혼란이 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가공돼서 선박 평형수에 저장되게 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너무 크지 않고 효율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제시했던 중력을 이용한 침전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런 미끄럼틀 구조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길게 해버리면 선박 크기에 너무 많은 차질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고 처음에는 관이 작게 하고 끝에는 관이 크게 해서 유속을 느리게 하면은 작은 범위에서도 물이 흐르는 범위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진짜 걸러질지 어디에서 내보내야 될지 얼마나 길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 분해 장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까봐 추가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요즘에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저희가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구가 되게 많이 돼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논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율의 미생물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있으면은 6주 동안 30도에서 했을 때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식의 발표 자료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효율이 좋은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공급하며 동시에 미생물이 활동하기 적절한 환경을 플라스틱 분해 장치에서 해준다면 구분하고 처리까지 가능한 저희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발표 시간에 남동희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 정부에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전망으로 이걸 넣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기사가 저번 달 나는 기사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내년 9월 8일부터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 발효되고 해수부에서는 선박 평형수 처리 기술을 해양 신상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거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희 발전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있으시면 우리 김민석 교수님 혹시 질문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 질문이 더 재밌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발표 잘해가지고. 단순한 질문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언제 평형수를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바다 중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항구에 갔을 때 짐을 실을 때 그리고 짐을 내릴 때 이렇게 두 군데에서 평형수를 끌어당기거나 내보내고 있습니다. 항구에서만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꼭 저 필터를 배에 달아야 할 그런데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오염이 가장 높은 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연안 주변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그냥 평형수를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필터 시스템이 좋아지고 저것이 경제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저희도 다른 추가적으로 바다 중앙이나 이런 데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구별해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고 배에서 그 쓰이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배가 속도가 있을 거니까 그 유속이나 뭐 배 엔진의 밟는 거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분리되는 정도가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가 이게 그 중간에서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장치가 아니라요. 들어오면서 아까 펌프를 물을 유입하는 힘으로 이루어지는 장치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표명수가 멈춰 있을 때 짐을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교수님, 김우식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려면 이제 충류 현상, 라미나 플로우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이너시아, 그러니까 그 관성력에 의해서 이렇게 파티클의 사이즈나 크기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원리를 쓰셨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기본이 이제 그 충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벌키한 어떤 볼륨의 어떤 그런 바닷물의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거시적인 어떤 크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크기의 어떤 관이나 필터링 시스템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터블런트 플로우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충류로 하자고 하면 이제 작은 볼륨은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바닷물에는 몇백 리터, 몇천 리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질문에 꼭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우리는 왜 분리를 잘하는 애가 없을까 이런 거를 같이 고민했었거든요.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진짜 저희가 이걸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해양 뭐 이렇게 큰 배에서 선박에서 옮겨질 때 시간이 그래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네. 보통 뭐 하루를 잡고 갈 수도 있고 뭐 몇십 시간 정도는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뭐 충류를 최대한 이제 많은 볼륨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병렬식으로 만들면 뭐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네.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그 폴리머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밀도라든가 그런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혹시 주요 처리하기로 그 목표한 그런 폴리머의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있는 그 폴리머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보았는데요.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타겟팅한 거는 그 정도고,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으로는 하나의 폴리머밖에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 범위의 밀도에 해당하는 폴리머들만 거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거를 좀 더 분화시켜가지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분화시키는 구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논의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이 좀 많은 않지만 그런 플라스틱이 바로 표면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가정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니면 바다 전체로 봤을 때 플라스틱이 어떻게 분포될지 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진짜 실제로 찾아봤던 게 바다 표면에서 그러니까 바다 표면은 어떤 깊이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위에서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이 걸릴 것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저희가 도대체 어떤 층에 많이 있냐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자료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확실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또 이거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게 아니라 지금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를 3주 만에, 세월 만에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주. 사주는 똥을 좋아합니다. 들어보시면.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제3세기에서 결핵을 진단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한 김소진, 김진각, 류한국, 오혜린조입니다. 저희가 왜 결핵을 선택하느냐는 말 그대로 중요해서입니다. 결핵은 제3세계에서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위생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인도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이 증상은 그 감기와 매우 비슷해서 감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감기보다 더 위험한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이 결핵 환자를 격리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치료 가능성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질병인 만큼 기존에도 많은 진단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투 베르클린 검사와 같이 혈액을 뽑아서 검사하는 방법,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 PCR 키트를 통해서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진단 방법들의 문제점은 하나같이 비슷하고 다른 기구들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 베르클린 검사 같은 경우 인베이시브하다는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결핵에 대한 새로운 진단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결핵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본 결과 결핵균의 그 메타볼라이트들이 그 호흡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토대로 그 메타볼라이트를 호흡기를 통해서 관찰하고자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그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키트를 통해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호흡기를 통해서 나오는 메타볼라이트들이 실제로 그 농도가 매우 작고 그 농도가 매우 작아서 그 농축 과정도 필요하고 뭐 GC나 HPLC 같은 고급 장비들로만 이를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농도가 작은 이 메타볼라이트를 어큐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단 장비를 바로 껌을 통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껌이란 일단 저희가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친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제3세계 사람들도 이게 진단이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아주 친근하게 이를 다가갈 수 있겠죠. 그리고 껌은 우리가 1시간, 2시간, 심지어는 하루 종일 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라이트를 하루 종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껌을 통해서 진단 방법을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그 껌에 그 러버에 뭔가를 붙이는 행위가 매우 가격이 비싸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이 비싸지 않아야 된다는 그 제3세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좀 더 가격이 싼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연에서 존재하는 껌인 미랄입니다. 미랄에는 글루텐 성분이 많아서 그 오랫동안 씹고 있으면은 껌처럼 우리가 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미랄에 그 제네틱 엔지니어링 통해서 그 메타볼라이트와 결합하는 항체나 단백질을 넣어서 이를 껌처럼 진단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밀에는 글루코스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그 제3세계에 영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양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새로운 장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미랄에 들어가는 단백질이나 항체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냐? 저희는 일단 그 메타볼라이트와 결합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넣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단백질이 메타볼라이트와 결합하였을 때 색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희는 맛이 변화하거나 다른 그냥 어큐뮬레이션 시키는 방법도 고안하지만 그
그는 이것은 그 맛이 변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그 메타볼라이트 그냥 모으는 형태는 또 새로운 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색이 변하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색이 변하는 방법을 헤모글로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포함되어서 산화된 철이 붉은색을 나타나게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헤모글로빈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그 파트너 프로테인 저희 그 메타볼라이트 디텍션하는 프로테인에 적용시켜서 디텍션하는 프로테인에 철이 박혀 있고 그 메타볼라이트가 결합하게 되면 컨포메이션 체인지가 일어나서 철이 산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바뀝니다. 따라서 원래 흰색이었던 미랄 껌이 파란색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메타볼라이트를 검출하여 그 결핵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구하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결핵 진단을 미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단 친근하고 소량의 메타볼라이트를 어큐뮬레이션 시킬 수 있는 쉽고 빠른 결핵 진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그 추가적인 이득으로는 영양학적 보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안에 철이 들어있으니까 약간의 빈혈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미랄껌을 통한 새로운 결핵 진단 방법을 구하는 다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밌는 아이디어긴 한데, 그러니까 이 결핵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백신으로 예방 주사를 하면 이게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제시하신 거는 사실 진단을 해서 그게 파지티브면은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그런 예방 주사랑 비교했을 때 본인의 방법이 이점이 있는 것인지. 저희는 그 일단 선진국에서는 예방주사가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3세계를 타겟으로 했는데 제3세계는 그 어렸을 때 그 소아결핵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 진짜 태어나기 직전에 결핵 그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결핵이 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저희의 그 주 그거였습니다. 네. 네. 근데 식량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미랄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고문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이 500원밖에 없는데 삼각김밥을 안 사먹고 껌을 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을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 좋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 가성비가 일단 안 좋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이걸 진단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음식이 부족한데 굳이 진단을 하려고 할까요? 음식도 부족한데 음식을 이용해서 진단을. 음식을 미랄을 먹고 싶은데 미랄을 빵을 미랄을 그러니까 오히려 밥을 사지 껌을 사냐 그런 점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랄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가루를 빻아야지 그게 좀 엉기고 설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미랄을 갖다가 뭐 이렇게 불리고 해가지고 진단이 될까는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약간의 전분이 알다시피 전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바인딩이 좀 잘못되면 다 항체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생각이 있고. 저희도 이 단백질이 일단 입안에서 그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절대 분해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글루텐 같은 거에다가 이 글루텐 성분을 얘기했고, 이 글루텐에 이를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제네틱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면은 좀 더 강하게 결합할
강하게 그 미랄 속에 결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랄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하나를 계속 짚고 있는 건 아니 여러 개를 짚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 네. 저희는 구슬 아이스크림을 생각했는데요. 구슬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여러 개의 구슬을 이렇게 먹어서 껌처럼 씹는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진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게 방금 진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씹다 보면 그 침이나 이런 거 잃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 아까 말했듯이 글루텐이라는 아주 오래 씹어도 절대 찢겨나가지 않는 그런 거와 함께 그 항체나 단백질을 같이 결합시킬 예정입니다. 저기 널 만드는 이제 디자인할 프로테인이 굉장히 좀 이제 스테이블한 친구잖아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애초에 그 굳이 미라를 하지 말고 이제 고무나무에서 뽑아낸 고무로 결국 이제 껌 베이스를 만드는 건데 그럼 애초에 그냥 고무나무에다가 디자인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변형을 처리해서 거기서 나는 고무액 자체에 저 프로테인이 있으면은 되게 안정하긴 해야겠죠. 물론 특히 고온으로 올려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무 베이스가 그러면 더 굳이 미라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뭔가 지네틱 엔지니어링만으로도 할 수 있다면 고무나무도 괜찮을 것 근데 같아요. 껌 같은 걸 만들 때 유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고무액을 굳혀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화학적인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봤어요. 뭐 코팅을 해가지고 항체를 박은 다음에 뭘 다이를 해가지고 그게 애초에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학 과정에서 그 항체가 망가질 것 같은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껌이란 아이디어는 참신해가지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굳이 미랄하고 껌 말고요. 그 껌을 씹으면요 필연적으로 이제 상피세포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그냥 상피세포가 자꾸 떨어져 나오잖아요. 밥 먹을 때도 보나마나 상피가 떨어져 나올 건데 만약에 껌을 한 2시간, 3시간 이상 씹을 거면 그 상피세포에 대한 뭔가 베이스로 유전학적인 검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핵에 스페시픽한 거 말고 어떤 질병에 뭐 이제 상피세포 굳이 예시를 들자면 구강암 같은 거라면 상피세포의 그런 뭐 제네틱한 체인지든 혹은 프로테인한 혹은 뭐 RNA 레벨에서 변화든 이렇게 디텍션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껌이란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니까 껌이란 아이디어를 만약 이걸 특허를 낸다 하면 껌이란 제너럴한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뭔가 그 제너럴 아이디어를 청구항으로 두고 추가 청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예시들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그 되게 시원해 보시겠어요? 본인 비용으로 가능해요. 본인 비용으로? 그 식물 유전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식물 자체에서 백신을 만들거나 식물 자체에서 치료제를 만들고 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재밌는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지구 궤도 밖에 있는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2주 동안 고민했던 고명도 대찬 장정우 허재영 그리고 발표자는 저 허재영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구 밖에 있는 우주 쓰레기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의 종류를 보면은 대부분이 인공위성의 파편들이 많고 그 개수를 확인해 보면 10cm 이상의 크기는 1만 9천 개 정도 있고 그 일반적인 고도에 있는 애들을 보면 한 수천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 쓰레기는 아주 많이 지구 바깥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그 초속을 계산해 보면 거의 8km/s인데 이 정도면은 TNT 맞았을 때 거의 TNT 폭탄이 하나 터지는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인공위성을 쏘거나 아니면 지구 바깥에 궤도선을 쏠 때 이 우주 쓰레기의 위치를 다 계산해서 얘네들을 피해서 써야 되고 이 경우 이거의 그
궤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경우는 이 우주 쓰레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붙여서 감시하는 SSD라는 감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비용이 거의 몇 조 원 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래서 최신 기술로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대부분이 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궤도 바깥을 돌 때 질량을 조금만 줄여도 얘네들이 지구로 낙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는데 작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천만 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을 질량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점을 작은 쓰레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는 3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 목표는 효율적인 콜렉팅 구조. 그러니까 콜렉팅을 할 때도 어떻게 콜렉팅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니까 콜렉팅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한 애들을 전자기록을 이용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굳이 이 우주 쓰레기 차를 보내기 위해서 우주선을 쏠 필요가 없게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함으로써 우주 정거장을 돌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론이 이 결과에서 저희가 착안을 했던 것은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콜렉팅 구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콜렉팅 구조의 조건은 최대한 많은 우주 쓰레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과 같은 게 우리 눈이 빛을 받아들일 때 최대한 빛을 안에서 머물게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랑 비슷할 것 같다. 그러니까 눈의 구조를 똑같이 따와서 우주선을 만들면 콜렉팅 센서를 만들면 콜렉팅할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눈과 같은 구형으로 만들었고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요 사이값을 2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가장 최적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했고 우주 쓰레기가 들어갔다 나올 확률이 30%밖에 즉 우주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확률이 70%는 되는 좋은 효율의 모델링 구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중간에 이거는 우주 쓰레기가 어떻게 모델링해서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였고 추가적으로 일렉트로니컬 마그네틱 필터를 만들어서 이 우주 쓰레기를 저희가 아까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우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주 쓰레기가 종류가 금이나 은이나 히토류나 아니면 다양한데 아니면 먼지나 이런 걸로 되게 다양한데 이거를 질량이나 아니면 그것들의 성질끼리 모으는 필터링 센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링 센서로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주 쓰레기가 저희가 만든 터널을 블루 센서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블루 센서가 에보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보나이트는 대전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주 쓰레기가 지나가면서 에보나이트에 의해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찰 전기에 의해서 이 입자들은 플러스 입자가 되고 플러스 입자들은 여기 MS와 같은 구조인데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쪽 방향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무게에 따라서 반지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메탈, 더스트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D 모델링을 해봤는데 아마 저희가 만약에 이걸로 우주선을 만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선을 만든 다음에 지구에서 쏘면은 우주정거장에서 도킹한 다음에 우주정거장이 돌면은 저절로 이 안에 콜렉팅 센서에 먼지나 아니면 메탈 우주 쓰레기들이 모이면서 우주정거장에서 그걸 다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바이올로지의 목표 중에 하나는 생물 연구소 시스템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류가 어떻게 앞으로 걔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주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저희 우주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희 우주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BBC에서도 우주 쓰레기가 중요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얘기했고 나사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우주 쓰레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까지 3년간 1978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니 만약에 저희가 이거 정부 사업으로 낸다면 저희가 우주 쓰레기를 없애겠습니다 하면 정부에서 그럼 너희들 돈 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코노미컬한 이펙트를 생각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재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봤어요. 금 같은 경우는 10kg 정도를 쌓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금이 1돈에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럼 1kg면은 600만 원이고 10kg면은 6,000억 원이고 히토류 같은 음식은 더 비싸기 때문에 몇억 원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루 센서를 통해 저희가 한번 모델링 해봤는데
대충 저희가 벌 수 있는 금액이 거의 1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의 본체는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벌어야 되는 비용은 발사 비용밖에 안 되는데 발사 비용은 사실 우주선을 만드는데 그리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쏠 때 나오는 비용은 저희가 우주선에서 쓰레기를 모은 다음에 분류해서 지구로 돌아보는 비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희귀 금속을 재활용함으로써 이코노믹한 이펙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쪽이 먼저 아까 했으니까 이쪽이 먼저. 저 발표 잘 들었고요. 우주 쓰레기가 아까 맨 앞에 앞서서 TNT급의 폭탄급의 뭐 그런 위력을 발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주선이 뭐 우주 쓰레기를 포집하려면 우주 쓰레기가 있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우주선 자체가 우주 쓰레기에 충돌해서 어떠한 그런 위험적인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잡았던 거는 1cm 이하의 작은 우주 쓰레기였습니다. 이게 에너지가 똑같다고 볼 때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n이 작으면은 운동량이 작아져요 실제로. 그래서 1cm 이하의 우주 쓰레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쓰요. 그래서 포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저희가 근데 인공위성 같은 게 나사 하나에 충돌해서 막 파괴된다고 이런 걸 봤는데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러한 이유가 그 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작은 궤도에 있는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충돌을 하면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속도에 의해서 그런 파괴력을 갖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포집하고 싶은 대상은 그 통신 위성들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우주 쓰레기들만 보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큰 폭발력을 갖지 않은 것을 굳이 회수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요. 또 정말 그렇게 작은 스케일의 쓰레기가 그 정도로 큰 폭발력을 갖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냥 얼핏 찾아본 바에는 10cm 정도의 쓰레기로도 굉장히 큰 충격량을 줘서 우주선에 영향을 줄 정도라고 찾아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자기록 필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왜 전자기록을 사용했냐면 우주 쓰레기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속도는 중력에 의한 힘입니다. 근데 이 같은 거리에서 중력을 받았을 때 전자기록을 주게 되면은 같은 거리에서는 전자기록이 중력보다 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면 전자기록에 의해서 얘가 속도가 좀 제한받지 않을까라는 형식으로 해서 전자기록 필터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필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물체가 다가올 때 그 물체를 속도를 줄이면서 동시에 좀 마찰시킬 수 있게 그런 형식으로 전자기록 필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게 달라붙으면서. 저도 거의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만약에 그 우주선이 따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죠. 네, 그냥 발사할 때만. 그러면 그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질량이 있는 걸 포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충돌이 있을 텐데 그 충돌에 따라서 부위가 변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궤도가 변하는 거면 나중에 다시 그 우주 정거장과 도킹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궤도에 따라 정확하게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지? 한 번만 다시.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부위가 변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거에 우주선의 부위. 우주선의 부위인데. 그러면 이제 원래 계산했던 것과 다른 부위를 가지면 궤도가 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도킹하는 거는 저희가 도킹할 수 있게 거의 계산을 해서 날리니까 도킹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를 얼마나 포집하냐에 따라서 부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도킹하는 과정, 도킹을 하고 저희는 포집을 할 거라서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이에 쓰레기를 포집하는 게 아니라 우주정거장에 도킹을 한 다음에 우주정거장을 혼자 돌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주정거장 주변에 있는 날아오는 쓰레기들을 포집한다 이런 개념이라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네, 도킹된 애가
도킹을 하면은 그 내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그거는 결국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결국은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우주 정거장이 도킹 사이드가 많으니까 그냥 다른 우주선이 와서 그럼 있네 하고 딱 가져가고 다시 그거 타고 우주 정거장에서 다시 써서 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주 쓰레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전에 이렇게 분류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은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확히 안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 종류를 보면 거의 태양열 센서 아니면 나사 못 이런 것들이라서 나사 못은 사실 그냥 돌리면 되거든요. 다 처리니까. 근데 태양열 센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히토류 금속도 있고 이런 걸 분류가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이쪽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중이고 사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참여했던 거는 이런 반도체들은 저희가 이온화를 시킨 다음에 양이온을 빼게 되면은 음이온이 양이온을 따라가면서 부스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료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 외에는 아직 원소화 시켜서 다시 컬렉션해야 되겠죠. 네네. 우주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저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단지 우주 정거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거를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 목적이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목적은 원래는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는데 우주의 안녕을 위한 것이면은 이 우주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돌아다니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주 정거장에 달면서 우주 정거장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자전하는 속도로 요 궤도 안에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인공위성이나 아니면은 그걸 돌아다닐 수 있는 차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연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큰 꿈을 꾸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린 텐트 인 드라이 에리아라는 지티다에 대해 프로젝트를 진행한 6조의 신효경 여윤건 정현정의 발표자 강현정입니다. 아프리카의 현재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 저희가 찾아봤는데 나일강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거나 아니면은 1년에 딱 한 달 정도 우기가 찾아오는데 그 한 달을 기다리면서 11개월 동안 밭을 계속 손으로 갈고 있고 그 비가 올 때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가까운 풀이나 이런 데서 풀을 찾아서 몇 시간 동안 걸어가서 겨우겨우 물을 구해오거나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물을 얻는 거는 좀 힘들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공기 중에서 물을 직접 얻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티다에 대하여 개발해보았는데 저희의 주요 원리는 잎에서 증산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수증기를 다시 포집을 해서 응결시켜가지고 다시 식물에게 농업 용수로 쓸 수 있게 하자가 저희의 주요 원리거든요. 저희가 처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티다의 기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낮에는 이 텐트를 닫아놔서 식물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이 텐트 안에 포집해 놓고 그 다음에 밤에는 여기 위에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찬 공기를 들여보내서 응결이 되도록 해서 하는 방식이었고 접어서 텐트 병풍처럼 접어가지고 이거를 우기나 불필요할 때는 접어서 보관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지난주 기본 모양이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먼저 여름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굉장히 온도가 높듯이 저희
이렇게 텐트로 막아놨더니 안 그래도 사막 이런 데서는 햇빛이 센데 그로 인하여 온실 효과로 인하여 온도가 상승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 텐트로 가둬놨더니 사람들이 밭을 관리하러 갔을 때 이 출입 시 수증기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텐트에 의해서 이 부분이 수분으로 인해 땅이 촉촉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땅이 건조해서 여기서 생성되는 수분이 다 유실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텐트 안에 그 토양에서 식물이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증발을 하면은 이 아무리 수증기를 포집해서 다시 물로 내려도 식물이 제대로 성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선된 GT다를 모형을 이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실제 모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텐트로 막아놓으면은 이게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주변을 다 뚫고 이 식물 각각의 개개인의 캡을 씌우는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은 동굴이나 이런 데 그늘만 가도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그늘에 의해서 여기 밑에 온도는 굉장히 차고 이 안에 햇빛이 안에 공기가 갇혀 있어서 뜨겁더라도 주변 공기가 차서 어느 정도 열평형이 이루어져가지고 크게 온도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캡에서 수증기가 이렇게 포집이 돼서 물이 내리는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주변 건조한 토양으로 수분이 유실되는 것을 저희가 막기 위해 밑으로 도랑을 파가지고 이거를 주변으로 물이 퍼져나가는 걸 막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땅에서 물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문샌드라고 막 휘저어도 물에서 항상 물 위로 뜨는 그런 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기존에 있는 토양 위에 뿌려서 증발하는 물을 막자, 토양에서 증발하는 물을 막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합니다. 혹시 코멘트나 근데 여기 이거를 쓰는 나라가 아까 막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달에 오기를 기다릴 정도로 관계시설이 안 돼 있는 나라고 그 말은 뭔가 정부 지원이나 그런 걸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단가가 좀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샌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뭔가 모래나 흙에 비해서 훨씬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바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실될 텐데 계속 거기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소실되면 또 부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이 작물을 생산하는 것만큼의 그런 게 될까요? 뭔가 질문이 명확하지 못했다고 저희가 문셋의 단가는 정확히 안 찾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캡이 있어서 주변 바람이나 비에 의한 그런 거는 소실되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우기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그 사람들이 11개월 정도 기다렸지만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다 쓸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기에는 그냥 물을 모아놓고 이 텐트를 다 철거를 해서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고 우기 때 모아놓은 물로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분에 엄청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빛을 간과하신 것 같아요. 방학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텐트에 어떤 특별한 재질을 생각하고 있는지 빛이 투과가 잘 돼야 충분히 이제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특별히 생각해 놓으신 텐트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특성 같은 게 있으신지. 저희가 사막에서 농사 짓는 거에 장점을 찾아봤더니 햇빛이 강해서 태양빛을 많이 얻을 수 있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식물이 자라는 곳을 텐트로 쳐서 막더라도 주변이 뚫려 있어서
반사나 굴절에 의해서 충분한 비대너지를 저희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여기 주변에 그 은박지로 반사판을 한번 붙여볼까 했는데 네. 어떤 작물을 키우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기에는 그 사막 쪽은 토양에 그 염분이 높아가지고 토마토 이런 거를 키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수분이 많이 필요해서 그 절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캡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너무 큰 작물을 키울 수 없을 것 같아서 토마토처럼 염분에 강하고 그런데 작물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 그런 작물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융합 생명과학의 마지막 세션을 이렇게 재밌게 보내봤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그냥 기술적인 문제 이상으로 우리 교수님들 수업 못했는지 좀 코멘트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희 교수님, 학생들한테 이렇게.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희 뉴발레 작가가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는 식량, 환경, 건강에 대해서 아주 창의적인 흥미로운 아이디어 잘 들었고요. 저도 여기서 제가 그런 실현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별로 여기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학생들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연구자로, 과학자로, 사학자로 나아가면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들, 또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많은 현실적 문제점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하시면 다음 분 부담스러워요. 교수님 사실 수업 주관하셨는데 사실 저는 수업을 주관했다기보다는 오가나이즈를 했고, 여기 남홍길 교수님께서 오늘 많이 이런 판을 벌려주셔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잘 학생들의 이제 참여도를 되게 강조를 하시는, 또 학생들 여러분도 아마 기존에 들었던 수업하고는 조금 다른 아마 수업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제시를 했는데, 이제 수업 이제 3번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이번주 딱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됐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교수님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신, 되게 이제 스페시파이를 한번 해봐라.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 과연 그 펀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봐라라고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잘 따라준 것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어떻게 보면은 수업 여기 이제 생각은 수업이 이제 융합 생명 과학이잖아요. 근데 아마 수업 그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융합 과학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런 쪽을 이제 집중을 해서 그런 면을 이제 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극복해 보자라는 것이 이제 아마 전체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컨셉이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뭐 이제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학도 많이 들어가 있고, 물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환경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강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명이라는 면에 있어서 만약에 이 융합 생명 과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앞으로 좀 더 디벨롭을 하려면 조금 더 생명이라는 포커스를 좀 주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공학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융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강의의 다음 학기 또 내년 후년 계속 이제 강의의 어떤 계획을 좀 바꿔나가는 그런 저 나름으로도 되게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이런 좋은 클래스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좋은 교훈도 많이 얻고 했는데, 역시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이런 수업처럼 재밌게 하는 수업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중도도 많고 참여도도 많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자 주제를 이제 그 인류 영속성이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작은 문제를 잘 푸는 게 실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류 영속성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한다라는 또 다른 교훈을 제 스스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발표가 진짜 주제도 다 다양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특히 아까 껌을 씹으면서 진단을 한다. 저도 진단하는 뭐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지만, 야, 진단을 저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되게 참신했고 굉장히 좋았고, 근데 진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일주일 전에 봤던 거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이 다른데, 네, 진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진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얼마나 민감도가 좋냐, 얼마나 특이도가 좋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한데, 그런 기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진짜 훨씬 구체화되고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혹시 학생들 잘 모르시죠? 한번 제가 수업을 저기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뭐 보탤 말은 없지만, 남은국 교수님하고 이영상 교수 이 수업 때문에 많이 이렇게 고생하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특히 학생들 이 수업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셔서 되게 수고하셨고,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여러분들보다 먹었으니까, 먹다 보면 이제 인류가 당면한 문제보다 이제 제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항상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한 10년, 15년 후에 이때를 되게 추억하셔서 이런 어떤 전 신선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그 15년 후에 이때 내가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했지 이렇게 돌아오면 되게 본인 스스로 그 15년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불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창피해서 이불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그 초심, 어떤 자기가 뭐 사이언스나 뭐 과학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마지막이 돼서 이거를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그 누려라는 게 여러 가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유로운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내 생각의 폭이 점점 좁아져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단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러하니까 이 가능성은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계속 안 돼 하다 보면 점점 폭이 좁아져요. 근데 이제 오늘 저도 되게 참신한 걸 느꼈다는 게, 그러니까 아는 게 아직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면 점점 그 폭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깊어지긴 하되 좁아지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들이 말씀할 때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아있네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한 3사람 정도 그 소감, 뭐 한 학기 이 과목 들으면서 뭐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혹시 한 3사람 정도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하림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융합생명 과학 수업 들으면서 사실 친구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교수님도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약간 저렇게 뭔가 일단 전문성을 띄신 분들이 본인이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매주 갖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너 아이디어 좀 내라 너 왜 없느냐 이러면서 하는 과정이 저는 나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재밌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도 너무 커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이걸 빨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저희 아이디어를 디벨롭 할 수 있는 시기가 길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소한 건데 금요일 9시 수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과제도 많이 못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수업 자체가 그 전에 들었던 생명과학 특강과 마찬가지로 뭔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아서 뭔가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상상을 나를 펼치는데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고. 이번에 프로젝트를 세 번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계속 모임 때마다 했던 말이 뇌를 너무 괴롭힌다. 근데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네. 그리고 또 대학생활 3년 하면서 이렇게 같은 주제로 신명나게 이렇게 까여본 것도 정말 네, 그 까인 시간만큼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세 번 동안 같은 주제로 3차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끝에 최 교수께서 늦게 오셨는데 여러분 강의 프레젠테이션 안 듣고 끝에 오셨지만 간단하게 인사 말씀 간단하게 같이 전체 우리 종강이 저는 지금 그 유전학 그 마지막 수업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했는데 그래서 좀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를 못 봐서 너무 진짜 약간 애석하네요. 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디벨롭을 많이 했던 그러한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모두 다 수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또 이걸 또 리딩한 우리 이영삼 교수님, 그 다음에 남홍길 교수님한테 특별히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 사실 한 학기 이렇게 같이 여러분도 일부 많이 시간 보내면서 되게 즐겁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내가 기대했던 훨씬 이상으로 훨씬 더 액티브하게 긍정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나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수업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분들이 저기 있습니다. 같이 박수 주세요. 원래는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9시 수업을 9시 수업 갔는데 일부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우리 전공에서 간단하게 마련했으니까 간단하게 나가게 하면서 남순하면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